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베트남은 일찌감치 확정됐지만 개최 도시를 놓고는 다낭과 하노이를 놓고 여러 말이 많았는데 결국 하노이로 결정이 됐군요. 이 결정에 대해서 윤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언론들은 다낭을 유력한 개최 도시로 꼽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다낭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하노이를 원하고 있는데 다낭이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들을 보면 다낭에 호텔들이 예약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다거나 또 네. 미국의 실무팀이 현지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하노이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까지 언론 보도들을 보면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했던 것으로 그렇게 줄곧 나와 있습니다. 네. 하노이는 북한의 대사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예. 북한이 하노이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은 미국이 개최 도시와 관련해서 북한 측에 양보한 것이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해서 실무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장소가 결정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그 2월 27일, 28일 1박 2일간 열린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다만 이제 그 핵심인 그 장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트남의 수도인 그 하노이에서 열리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낭에서 열리는지 이렇게 궁금증이 자아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트남의 수도 그 하노이로 낙찰이 됐는데요. 전후 과정을 보면 그 스티븐 비건 대표의 그 평양 방문 기간 중에 그 정상회담 장소가 그 하노이로 그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가 지난 6일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그 상대 그 카운터파트죠. 김혁철 그 대미 그 특별 대표와 그 2박 3일간 실무회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얘기를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돌아온 다음인 8일 날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이걸 밝힌 겁니다. 2차 정상회담 시간과 날짜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것은 그 비건 대표의 그 평양 방문 당시에 이제 그 장소와 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정리해서 이제 그 일정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대개 보면은 25일 그 워싱턴을 출발해서 26일 날 베트남에 도착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1박 2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걸 마치고 아마 28일 베트남을 이제 떠나서 다시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미국 언론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아직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보면은 잘 발표하지 않는데요. 지금 얘기로 보면은 하노이로 간다. 이제 하노이가 정상회담이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기 때문에 하노이가 이제 됐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요. 이걸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2, 3일 앞두고 그러니까 한 25일 이 정도 24일 뭐 2, 3일 앞두고 일단 하노이를 가서 베트남 대통령 또 총리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하고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1박 2일에 걸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를 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를 하노이로 결정했다면서 북한이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첫 번째로 했을 때부터 계속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1차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렸었던 그 회담에서는 미국이 4분 30초짜리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의 밝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장밋빛 청사진이 있다. 경제 강국, 그러니까 이코노믹 파워하우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재 해제나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말하자면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했을 때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의 미래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상당한 경제 발전에 잠재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번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예. 평화의 얘기도 했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하려고 있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능력도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온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베트남의 팜 빈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이 시점에 평양을 방문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네, 베트남의 그 판민민 부총리 겸 그 외교부 장관이 그 최근에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방문해서 그 북한의 그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이렇게 이제 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흥미로운 그 발언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민 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면서 베트남은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은 국가 건설, 경제 발전, 국제 통합 경험을 그 북한과 공유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 언론은 대개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도이모이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외부의 투자, 자본 이런 걸 받아들여서 경제 발전을 한 그런 사례고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거의 그 연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그 발전상이 아주 눈부신 이런 건데요. 예. 이런 것이 이제 그 북한에게도 상당히 그 시사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베트남으로서는 그 북한에 전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보 측면에서도 이제 베트남이 개체주로 한 것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과거에 이제 뭐 유명한 그 베트남 전쟁을 미국과 한 그런 사례가 있지만 네네. 지금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 국교가 정상화됐을 뿐더러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베트남에 기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그 베트남이 중국과 관계가 나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이 같은 그 안보의 어떤 좋은 사례, 미국도 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또 핵무기가 없으면서도 안보를 보장받는 이런 것은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물론 정상회담을 합니다만은 이 분야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비행기를 빌려 타고 싱가포르로 가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됩니까? 사실 뭐 아직 알 수 없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간 것은 싱가포르까지의 거리가 거의 6,000km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비행 항속 거리가 10,000km 정도는 됩니다. 네. 그렇지만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는 3,000km가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참매 1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매 1호를 탈 수가 있었지만 중국 측에서 비행기를 빌렸던 것은 이제 안전의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네. 참매 1호가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오래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참매 1호는 그래서 수행원들이 타고 싱가포르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 항속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비행거리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매 1호를 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일부 언론들은 베트남까지 이제 기차로도 가는 길이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을 하는데 6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예. 다만 그러나 이번에
최현기 기자가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베트남의 외교장관이 지난주에 평양을 방문했던 것도 바로 이런 국빈 방문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베트남과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입니다. 예.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과거부터 유지해 왔고요.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2차례나 방문한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1964년에 김일성 주석이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전혀 말하자면 정상 차원에서 교류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빈 방문을 한다면 55년 만에 사회주의 형제 국가를 찾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싸운 그런 형제 국가입니다. 예. 북한이 공군 전투기를 보내서 월맹 정부죠. 그때 호지민의 네네. 월맹 정부를 지원한 거 아닙니까? 예. 베트남으로서는 상당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성대하게 환영을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의 사례를 전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북 정상회담 장소 하노이로 결정된 데 따른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해서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실무협상이 열리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지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네. 정상회담을 하게 앞서서 이제 두 가지의 일종의 예비 회담, 예비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의전 문제 같은 게 있죠. 그 두 정상이 이제 만나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 굉장히 이제 자세한 회담 시나리오, 언제 만나서 어떻게 이제 오찬, 만찬 이런 걸 하고 회담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의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회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정상이 만나면 이제 어떤 문제를 논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에 보면은 8개월 전에 열린 1차 회담에는 싱가포르 이제 공동 성명이 나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하노이 공동 성명 또는 선언 이런 것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양측의 대표들이 만나서 일종의 초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오 장관도 2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번 주말에 아시아 쪽에 팀이 파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은 백악관에서는 아마 의전팀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1차 실무회담이 이제 평양에서 열렸으니까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북한에서는 김혁철 특별대표가 다시 이제 하노이에 만나서 여러 가지 합의문 초안 또 비핵화 방안 하노이 선언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북 간 실무 협상과 관련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of weeks. That's not just along the denuclearization pillar. 폼페오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은 가능한 한 길을 멀리 가는 게 목표라. 이런 목표는 비핵화 부분뿐 아니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다른 합의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무슨 뜻인가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아주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합의만 이루어졌고요. 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관련해서 두 정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 모두 이런 점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서 협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평양에서의 말하자면 활동은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미국과 북한 측이 상대에게 원하는 것들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2박 3일 동안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양측이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입장을 타진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폼페오 장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는 가능한 한 멀리 많은 진전을 이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 폼페오 장관은 관련해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모두를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뿐 아니라 그것이 말하자면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 중 미군 유해 발굴, 송환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인데요. 이 4가지를 사실 지금 북한은 실무협상에서 분야별로 말하자면 실무자들이 마주 앉아서 예. 자세히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1차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 4개항의 합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하자면 진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마도 부속 합의서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2차 정상회담의 핵심은 역시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8개월 만에 다시 그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8개월 만이면 비교적 이제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미국 정상이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지난번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판단에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당초 원하기를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다 하고 그것을 좀 이행되길 바랬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앞으로 그러니까 한 3년 안에 비핵화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다 좀 비핵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핵화 시간표가 마련돼 가고요. 네. 또 비핵화의 수준도 북한이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좀 그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찰, 검증 이런 걸 거쳐서 폐기하기를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거고요.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그 자신들은 이런저런 약속을 다 지켰는데 미국이 관계 개선을 약속을 해놓고서 어떻게 제재를 계속하느냐 이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북한은 그야대로 상응 조치 그러니까 제재를 이제 풀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그야말로 비핵화라는 보따리하고 상응 조치 제재 해제라는 보따리를 어떤 속도와 어떤 내용을 갖고 바꿀 것인가 이것이 이제 회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폼페오 장관이 밝힌 제재 완화와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분명치 않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나 검토할 사안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폼페오 장관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목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목표는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측으로부터 최대한도의 말하자면 비핵화 조치를 끄집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인데요. 실제로 미국이 제재 완화라고 하는 카드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제시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관된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금강산 관광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성공단 재개 문제 예. 이것을 제재 완화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 완화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남북 경협에서 말하자면 제재 그 면제의 폭을 넓혀주는 예. 그런 예외를 인정해주는 건으로 다룰 것인지 이것은 사실 미국 정부가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이것을 재개한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재 하나를 풀어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말하자면 제재 완화 카드에서 어떤 조합으로 북한에 제시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북한 측과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종전선언에 합의하게 될까요? 종전선언 문제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그 입장을 보면요. 지난해 한 10월까지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10월 이후부터는 종전선언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가고요. 그 대신 제재 완화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과 그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그야말로 미북 두 정상이 다시 만나서 다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갈지 아니면은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뭐 그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안 두는 걸로 봐서 종전선언 대신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을 보면요. 미국과 북한이 빅딜 그러니까 일종의 통 큰 거래를 추진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빅딜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사실 빅딜이 뭐냐 이 정의에 대해서 무슨 정해진 그런 건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작은 어떤 구체적인 하나를 가지고 가령 이런 얘기죠. ICBM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말하자면 제시를 한다든지 예. 이런 피스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하나하나의 말하자면 그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비핵화의 전반적인 말하자면 그 대상들 예. 이것을 놓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이번에 약속한 대로 이미 약속한 사안들은 예. 동창리와 풍계리 이것의 사찰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폐기와 사찰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폐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영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북한 내 전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까지를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이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두 번째 단계로 북한이 핵 전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북한이 폐기하고 검증 절차를 밟는 것이 돼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미국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를 포함해서 그 시점을 말하자면 정하는 전반적인 로드맵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말하자면 1단계를 완료하는 데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종전선언이라든지 제재 완화라든지 또는 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 단계로서는 또 다른 상응 조치가 있을 텐데요. 이런 큰 틀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또 여기에서 1단계까지 할 수 있는 사안들,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예. 이것들을 전부 다 이번에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빅딜 말하는 통큰 합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미국 양국이 주고받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영변 핵시설이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변이 이제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평안도 그 영변에 있는 북한의 그 대표적인 그 핵시설인데요. 여기에는 그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그 원자로 오메가2 원자로가 있고요. 재처리 시설이 있고 또 다른 원폭 재료인 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원심 분리기가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야말로 영변만 이제 다 검증 폐기하면은 비핵화가 됐다 이렇게 될 정도로 영변이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바깥에도 이제 그 비밀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요. 비중은 좀 작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영변을 폐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영변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검증 사찰을 하고 폐기에 합의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ICBM 폐기 문제도 혹시 등장할까요? 예, ICBM 폐기 문제도 사실 그 말하자면 그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말하자면 의지를 보여주는 예. 그런 방안으로 거론돼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ICBM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미국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핵무기를 장착해서 실어 나르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북한이 ICBM 폐기를 약속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중요한 조치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미국 국민들에게 성과로서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맥락에서 일종의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예. 정상적인 어떤 비핵화 절차와는 또 별개로 말하자면 그 ICBM을 김정은 위원장이 제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이 접촉을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또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2차 정상회담이 지금 뭐 열흘 앞으로 다가온 건데 미국 쪽의 반응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뭐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많은 일반 국민들은 역시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좀 말끔 해결되길 원한다 이런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미국 정치권에서도 그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요. 북한 핵 문제 그 자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 북한의 또 술수에 말려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비건 대표에게 북한 문제에 관해서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가들의 면면이 알려졌군요. 예, 사실 뭐 이 면면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가 이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주로 비건 특별대표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거든요. 예. 그러면서 처음 공개됐는데 마침 이것이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말하자면 임명된 뒤에 처음으로 예.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연설하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고요. 예. 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하고 대담하는 그런 상대로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 대학의 말하자면 객원 연구원을 지정을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예. 그렇게 그것이 알려지면서 이 스탠포드 대학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전문가들이 비건 특별대표에게 그동안 지난해 8월에 임명된 이후에
토론 등 그리고 또 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험과 지식을 전수했다 이런 것이 알려졌고요. 예. 또 마침 또 비건 특별대표가 그 자리에서 그 칼린 그 객원 연구원에게는 많은 토론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또 조언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하면서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칼린 전 분석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칼린 분석관은 과거 그 30년 넘게 그 중앙정보국 CIA 또 국무부에서 그 북한 정보를 담당해본 인물인데요. 한국어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이런 것을 이제 그 빠짐없이 읽으면서 북한의 일종의 그 감춰진 의도 또 어떤 탓 입장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그 언론은 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커 박사로부터도 이제 많은 그 조언을 듣는다고 했는데 해커 박사는 또 어떤 인물인가요? 해커 박사도 스탠포드 대학 소속 전문가인데요. 네. 이 핵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미국의 핵과학자로는 유일하게 그 북한 측의 초청으로 영변의 핵시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로스 알라모스 국립 그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미국의 핵무기를 만든 그런 연구소입니다. 예. 여기에 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말하자면 그 대표적인 핵 전문가 이렇게 예. 꼽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그 비건 특별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 전문가 그룹들의 말하자면 그 조언들은 또 이 사람들의 북핵 관련 주장들은 워싱턴의 상당수 그 전문가들과는 좀 다른 견해 예. 이런 것들을 그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좀 다른 그런 조언을 할 수도 있다. 좀 궁금합니다.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그 포괄적인 그 검증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일반 그 전문가들은 지금 비핵화 하나만 이제 좀 하자 뭐 이런 입장인데요. 이들은 그거보다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비핵화의 일종의 상조치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넓게 봐서 그런 것을 같이 북한의 요구도 반영을 해서 같이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은 바로 그 비건 대표가 그 지난 1월 말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고 나머지는 별 중요치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비건 대표의 연설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포괄적인 미국의 기본 입장은 단순히 북한 비핵화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북 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봤는데요. 이것은 역시 이들 칼린이나 그 다른 그 전문가들의 이런 조언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8개월 전에 열렸던 1차 정상회담과 이번 2차 정상회담을 비교해 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을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말하자면 단계적, 동시적 협상 원칙에 말하자면 공감을 하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시하면서 북한에 말하자면 큰 틀의 비핵화 조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비해서는 분명히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정상 자체가 이번에는 1차 회담과는 다르다라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결실이 있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 그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리스 대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y are in complete agreement tha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the DPRK denuclearizes.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 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재 완화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그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포드에서 한 연설이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예. 비건 대표가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비핵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유연하고 과거보다는 좀 저양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비핵화에 미국이 바라는 대로 철저하게 신고, 검증, 사찰을 만일 수용을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역시 정상회담이 열려서 뚜껑을 열어봐야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됐다는 소식, 또 베트남의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